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시추에 성공할 경우 2035년 무렵 상업 생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해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태세를 갖췄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북한의 잠정 중단 발표에도 대북 단체들은 대북 전단을 계속 살포하겠다는 뜻을 고수했습니다. 80대 치매 노인을 돌보러 온 방문 요양보호사가 수시로 노인을 폭행한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한 달 동안 확인된 폭행만 30건이 넘습니다. 전국에 25개 주유소를 운영하며 580억 원 상당의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선박류의 화학물질을 섞는 신종제조법이 동원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 시작합니다. 경북 포항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내년 상반기면 구체적 매장량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은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첫 소식 정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포항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에 분석을 맡겼고 최근 결과를 확인해 국민들께 보고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는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요 에너지 기업들도 이번 분석 결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말 시추를 시작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탐사 시추 계획을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오늘 승인했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정부는 석유와 가스의 탐사 자원량을 최대로 환산했을 때 현재 가치로 보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발표에 앞서 충분한 확인과 검증을 거쳤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정부가 밝힌 추정 탐사 자원량은 최대 140억 배럴. 정부는 그 가치를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과다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조심스럽다면서도 탐사 자원량의 현재 가치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석유공사가 48개 시추공을 서해, 남해, 동해에 누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상업적인 성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다르다며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거쳤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2월 그간 축적된 탐사 자료를 세계 최고 수준 심해 기술평가 전문 기업인 미국 액트 지오사에 심층 분석해 줄 것을 의뢰했다는 겁니다. 또 평가 결과에 대해 국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으로부터 신뢰성을 검증받는 등 충분한 확인도 거쳤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시추 작업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나올 예정인데 전문가들이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추공을 뚫었을 때 성공 확률은 20%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실제 매장 여부와 매장량을 확인한 뒤 상업적인 시추 계획 준비에 들어가는 시점은 약 2027년에서 2028년쯤, 상업 개발은 2035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한 대안으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는 전공의 이탈 책임을 정부가 의료계에 전가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 주현지 기자입니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병원장들과의 간담회, 전공의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사직서 수리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사직서 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고, 사직서 수리 시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공의 대상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철회해 전공의들에게 퇴로를 열어준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정부가 전공의 이탈의 책임을 병원에 전가하려 한다며 냉소적인 반응입니다. 병원장들하고 상의해서 알아서 하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공의가 돌아올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고, 전공의 사직의 모든 책임을 갖다가 의료계하고 병원에다가 미루는. 전공의에 이어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 중인 가운데 올해 의사 국가시험은 예정대로 9월 2일에 치러집니다. 정부는 시험 준비 중인 응시자들을 위해 예년과 같이 시험을 시행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정부는 또 총파업 찬반 투표를 계획 중인 의사협회에 대해 끝없는 갈등만 촉발할 뿐이라며 불법 집단 행동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의료계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말쯤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원이들의 참여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가운데 동네 병의원들의 파업 참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정아 기자입니다.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대한의사협회는 결국 총파업을 엄포했습니다. 개원이 등 동네 병원의 집단 행동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제는 개원이 동지기 선생님들까지 본격적으로 이 큰 싸움에 나와주셔야 됩니다. 의사협회는 지난 주말 사이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장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의사 총파업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고, 내일부터 나흘 동안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휴진 여부를 묻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열리는 전국 대표자 회의 결과에 따라 지역 개원이들의 동참 여부도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로선 개원이들의 집단 행동 참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개원이 다수는 총파업의 가능성과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고 다른 투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집단행동을 하자, 늦었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회의적인 분들도 있고, 여러 그룹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거는 이대로 될 수는 없다. 하지만 동네 병의원마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불안해서 어떻게 견딜 수 없죠. 저 같은 경우 주기적으로 혈압약도 타다 먹고 그러는데. 실제 총파업이 강행될 경우 의사 집단 행동은 2020년 이후 4년 만으로 당시 개원이 참여율은 10% 미만이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해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언제든 재개할 태세를 갖췄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북 단체들은 대북 전단을 계속 살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정례 기자 브리핑 때 대북 확성기 재개와 관련해 군은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준비와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확성기 방송 재개 시기와 관련해서는 정부 기관 간 논의가 있다며 군은 임무가 부여되면 시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3년 박정희 정부 때 시작돼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중단됐습니다. 이어 2010년 천안함 피격과 2015년 지뢰 도발, 2016년 북한 4차 핵실험 등의 대응 조치로 일시적으로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대북 확성기는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직전 중단된 뒤 가동을 멈춰왔는데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 조치로 다시 가동할지 검토되는 겁니다.
앞서 북한은 어젯밤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국경 너머로 휴지장을 살포하는 행동을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상은 한국 것들에게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워 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오물풍선이 남측의 대북전단에 대한 철저한 대응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남측에서 다시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오물풍선 도발 재개 방침을 밝혔는데 국내 대북단체들은 기상 조건에 따라 대북전단을 계속 날려보내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 새로 출범한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사태와 관련해서도 여야는 상당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22대 국회 전반기의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 문제를 놓고 여야는 줄다리기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어젯밤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는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관례 얘기만 반복하는데 이건 명백한 시간 끌기입니다. 자신들의 안을 내놓고 협상하자고 해야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힘자랑하면서 애쓰는 정치는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것 다 빼앗아 혼자 무리하게 드시면 큰 배탈 난다는 거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북한 오물풍선 사태와 관련해서도 여야는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물풍선 사태 책임을 북한에 돌렸는데 성일종 사무총장은 우리 군에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을 검토해야 한다며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두고 왜 안보를 스스로 위협하느냐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이 더 안전하게 생명과 재산을 보존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호화 외유성 순방, 사치품 구매 등 5가지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이른바 김정숙 여사 종합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00% 정쟁용이라면서 욕도 아까운 정치 공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시점에 대해 다음 달 26일 파리올림픽 개막 전에 개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이 날려보낸 이른바 오물풍선이 지난달 29일 계룡에 이어 주말인 어제는 부여와 천안에서도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지면서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고려대 세종 캠퍼스 통일외교학부 남성욱 교수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군 당국에 따르면요,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이 700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달에 날려보낸 것까지 포함하면 1000개 정도나 되는데 북한이 이렇게 오물풍선을 뿌리는 이유, 또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건 뭘까요? 네,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우선은 남측에서 날라오는 대북 전단 살포를 차단하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네. 북한 입장에서는 대북 전단 안에는 김정은 체제의 모순, 또 북한 사회의 불안, 각종 문제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주민들에게 확산될 경우 상당한 체제 불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이를 차단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이를 통해서 남측 사회의 심리적 불안을 조성하고 또 불안. 남남 갈등을 야기한 데 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남남 갈등이라고 하시면 대북 전단 살포를 둘러싼 남측 안에서의 갈등,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를 두고 네. 한국 사회가 분열되는 측면이 있죠. 야당에서는 이것은 북한의 오물풍선도 불법이지만 네. 남측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도 또 위반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남측의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가 이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단속하지 않고 있다라고 정부를 오히려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 등은 결국은 북한이 의도하는 바고 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청정을 가장 중시하는데 이 오물 풍선이 전국에 걸쳐 떨어짐으로써 상당한 이 공포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 정부를 또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변수가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입니다. 정부가 뭐 확성기 방송을 비롯해서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뒤에 북한이 5시간 만에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잠정 중단이기 때문에 재도발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우리의 확성기 방송 재개가 북한의 오물풍선 중단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논하기는 조금 불분명합니다. 그건 좀 북한 불분명하다. 입장에서는 네, 1단계로 한 700여 개 이상의 오물풍선을 투하함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뒀다고 보는 것이죠. 네. 지금 남측 사회에서는 보통 주민들도 이거 위협적인 내용이다. 네. 과거에 북한의 군사 도발은 주로 군 쪽에 압박하는 거지만 이거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불안감이 확산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이제 북한에서는 1차적인 효과를 거두었고 이것이 조금 더 남남 갈등으로 이어지는 2차 압박 효과를 지금 도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일단 그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확성기 방송 재개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평양선언 전체 무효화로는 아직은 전 단계이긴 하지만 일단은 이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분명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차 효과를 거뒀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오물풍선이 떨어지면서 뭐 자동차 앞유리가 깨지거나 어떤 풍선은 또 내용물에 불이 붙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내용물에 따라서 인명피해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신데 자, 마지막으로 좀 근본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만한 게 좀 있을까요? 이 부분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뭐 근본적인 대응책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대북전단 살포만 가지고는 안 되고 결국은 북한의 원천적인 봉쇄를 이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이 아픈 조치를 방해하는 그런 측면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의 뭐 재개가 한 번 더 북한이 오물풍선을 투과한다면 정부가 뭐 대북 확성기 방송의 재개를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현재 뭐 군 당국에서는 준비는 다 끝났고요.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를 보고 정부가 아마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남성욱 교수였습니다. (80대) 치매 노인을 돌보러 온 방문 요양 보호사가 수시로 노인을 폭행한 사실이 CCTV 화면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노인의 저항에도 이어진 폭행. 한 달 동안 확인된 것만 30건이 넘었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의 얼굴을 거침없이 때립니다. 노인이 괴로워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노인의 팔을 거칠게 잡아 뿌리치고 등을 여러 차례 때립니다. 노인을 때린 여성은 70대 방문 요양보호사.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인을 때리는 장면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지난해 3월부터 노인의 집을 방문해 밥을 먹이고 씻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가족들은 지난해 11월 말에야 방에 설치된 CCTV를 보고 폭행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팔에는 멍이 있었어요. 연세들이 피부가 얇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겠다 생각했죠. 근데 CCTV를 보니까 팔 이런 데 때리시니까 한 달치 영상에서만 확인된 폭행 사례가 30건이 넘습니다.
그런 적 전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볼 때는 이렇게 웃고 저희들이 없을 때는 어머님한테 이렇게 행동하시고 하면은 관할 구청은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요양보호사 학대 이제 방지 교육 같은 것도 다 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고 얼마나 평소에 이제 교육을 했는지. 검찰은 요양보호사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58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가짜 경유 판매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선박에 쓰는 기름에 화학물질을 섞는 신종 제조법이 동원됐는데 폭력 조직까지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지은 기자입니다. 유조차 배출구에서 정체불명의 붉은 기름이 콸콸 쏟아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붉은 빛은 사라지고 노란 빛을 띤 기름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배 하나 없게 맑아질 것 같아. 맑아졌어요 이제. 화물선이나 어선에 쓰이는 선박류를 경유로 둔갑시킨 겁니다. 일반 경유와 유관으로는 분간할 수 없는데 적색 선박류에 약품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경유는 전국 25개 주유소에서 유통됐습니다. 2021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4,200만 리터, 시가 580억 원어치입니다. 주요 계통을 영향을 미쳐 출력 및 연비가 저하되고 자동차 엔진 계통 고장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유를 한 뒤 차량이 고장났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는데 전북 지역의 폭력 조직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석유 및 석유 대충원료 사업법 위반으로 지금 이 시간, 현재 시간 체포를. 여기에 가짜 석유 제조자 등 범행에 가담한 38명 가운데 9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이중장부를 두고 대신 처벌받을 바지 사장까지 내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동 총책은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대포폰 등을 사용하며 도피하였습니다. 가짜 석유 판매 대금을 모두 현금화하여 경찰은 수익금 12억 원을 몰수하고 이들이 최소 200억 원 이상을 빼돌렸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이전 정부의 결정을 뒤집고 4대강 보호 존치를 확정한 데 이어 금강에 있는 공주보와 세종보가 재가동을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가동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환경단체가 환경부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주보 인근 금강입니다. 지난 4월 시작된 담수로 둔치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평소 3m였던 금강 수위는 6m까지 올랐고 고만하루 모래톱은 물속에 잠겼습니다. 지난해 부분 해체에서 존치로 방향을 튼 뒤 공주보 수력발전시설을 재가동하기 위해 물을 가뒀기 때문입니다. 2017년 가동을 멈춘 세종보도 7년 만에 재가동을 위한 수력발전시설 정비공사를 마쳤습니다. 재가동 시점이 임박하자 세종시는 세종보 인근에 천막 농성 중인 환경단체에도 자진 철거를 통보했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반대 시위에 종교계와 정치권, 전문가들이 동참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환경단체가 환경부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수력 발전을 위해서든 과거 백제 문화재를 내세워서든 공주보 문을 닫을 때마다 고만하루 모래톱이 펄로 변하며 훼손됐는데 고만하루가 국가지정 명승인 만큼 문화재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지역 문화재 등을 핑계로 공주보 수문은 기준 없이 8기를 반복했고 2024년 6월 현재 고만하루 백사장은 수몰되어 있다. 환경부는 고발 내용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세종보 재가동 시점은 이달 말쯤 홍수기를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학부모 등에게 교권 침해를 당하는 교사들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당국이 교권보호 전문 변호사 제도까지 도입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과 9월 서울과 대전의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잇따라 숨지면서 교권 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말 교육당국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한다며 교권보호 전문 변호사를 투입해 돕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을 찾아가 봤더니 교권보호 변호사 자리는 텅 빈 채 공석입니다. 학교 쪽에서 계속 문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고 기다리고 있기만은 무한해서 그래서요. 저희도 지금 자구책으로 그렇게 홍성에 있는 그 사슬 변호사님한테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에선 올해 초 변호사 5명을 채용하는 공고를 냈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천안에 단 1명만 채용됐습니다. 6차례에 걸친 공고에도 예산과 서천, 아산 부여는 여전히 뽑지 못한 상태. 변호사가 채용이 안 됐다는 것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자문받을 그런 통로가 막혔기에 교권 보호에 좀 불리한 상황이고, 법조계는 한시계약직 직위와 낮은 보수 등 열악한 처우를 문제로 꼽았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가 고용 불안한 점이 가장 큰 기피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충남교육청은 구인난이 심각해지자 채용 조건과 근무 기간을 재검토해 다시 공고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주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데 지금 지원청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사를 제공한다든지. 그래서 이것이 지금 6개월짜리잖아요. 그래서 6개월을 좀 늘려서 다시 공고하는 방안도. 충남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21년 158건에서 지난해 235건으로 느는 등 적극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정재훈 기자의 리포트 내용, 정교조 충남지부 심성훈 정책실장 모시고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보신 것처럼 교권 보호를 위해서 교권 보호 전문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기는 했습니다만은 현재 14개 시군에서 10개만 채용이 되고 4곳은 아직 채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그 전문 변호사를 구하기 힘든 이유가 뭘까요? 네, 모두 아시다시피 작년 서희초 사건 이후로 이제 교원지법이 개정이 돼서 교육 활동에 대한 법률 지원에 관한 사항이 도교육청 계획에 포함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도 2024년도 교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을 세워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교권보호 전문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아산, 예산, 부여, 서천은 아직까지도 변호사 채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시군, 이렇게 작은 시군 단위에는 변호사 인력풀이 작기 때문에 교권보호 업무를 지원하는 변호사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우 개선을 통해 도교육청은 이렇게 채용되지 않은 시군 단위의 변호사 채용을 서둘러야 합니다. 서두실수록 채용이 좀 더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요, 이 교권보호 전문 변호사로 채용이 된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이 교권보호 전문 변호사가 하는 일은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업무, 그리고 이제 교권에 관련된 법률 상담, 네. 그리고 이제 교권에 관련된 행정소송, 행정심판, 형사고발 수행, 그리고 아동학대 대응 교육감 의견 검토 등 교권과 관련된 매우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권과 관련된 일만을 전담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 전반에 학교 폭력과 관련된 그런 일들도 함께 전담하시는 건가요? 학교 폭력에 관해서도 네. 이제 학부모 민원이 들어올 수 있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교권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런 지점에서도 교사들이 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권 침해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 관련 업무가 늘면서 이 교사들이 법률적인 지원을 받아야 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신다면은 어떤 점들이 더 보완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권 보호 전문 변호사 채용이 네. 가장 급선무이죠. 네. 아무래도 법률 지원이 교사들이 필요한데. 네. 필요할 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가 채용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근데 이렇게 교권 보호 전문 변호사가 채용이 되더라도 네. 해결되지 않는 현장의 문제는 계속 존재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교권보호위원회의 선도 조치의 적절성 여부인데요. 현재 이제 개정된 법에 따르면 교권 침해로 인정받은 교사가 더 높은 선도 조치를 요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교사가 학생과 분리를 원해도 계속 한 공간에서 학생과 마주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현재 구성은 학교장, 교육 전문가, 변호사 등 학교 현장과 거리감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 현장 교사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참석하신 선생님들께서 이 자리가 굉장히 힘들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실제로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다라는 의견을 많이 피력하십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런 그 보완이 필요하다면 학교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교권 보호를 위해서 어떤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학교장에게 민원 업무가 새롭게 부여되었는데요. 이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직도 대다수 학교들은 교사에게 이 민원 업무를 전가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민원 접수 시스템을 교사를 제외한 통로로 일원화하고 학교장이 사안별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교사와 이 위기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마련이 돼야 합니다. 이제 교사에게는 교원지법에서 명시된 것 같이 치료비 지원, 분리 조치, 인사 조치가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위기 학생을 보호하는 지원책도 마련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과 교사 모두를 위한 이런 보호 조치가 마련이 돼야지 올바른 교육활동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적인 것들은 여러 가지 만들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크게 그것이 달라졌다고 체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도 이 전문 변호사가 빨리 채용이 돼서 교권을 위해서 그리고 교권 보호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사람이 1년 전보다 6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세종시의 납세 인원 감소율이 가장 높았는데 공시가격 하락 영향 등으로 1세대 1주택자 납세 인원은 전국적으로 50% 넘게 감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손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은 49만 5천 명으로 2022년보다 78만 8천 명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결정세액은 4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조 5천억 원 줄었습니다. 국세청은 공시가격 하락과 주택분 기본공제 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과 결정세액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주택자 공제 금액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2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됐고 최고 세율은 6%에서 5%로 인하됐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은 2022년보다 65.8% 감소한 40만 8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세대 1주택자 납세 인원은 11만 1천 명으로 2022년과 비교해 52.7% 감소했고 결정세액도 913억 원으로 64.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과 토지를 합한 개인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은 2022년 120만 6천 명에서 지난해 41만 7천 명으로 65% 넘게 줄었습니다. 결정세액은 1조 원으로 2022년보다 2조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특별자치시의 종부세 납세 인원 감소율이 77.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순이었습니다. 서울시로 한정할 경우 결정세액 감소율은 노원구가 80.5%로 가장 높았고 이어 도봉구, 중랑구, 양천구 순이었습니다. 전체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부세 결정세액은 3조 7천억 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88.5%를 차지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멕시코에서 200년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당일에도 투표소에서 총격이 벌어져 최소 2명이 숨졌고 선거 기간 사망자가 20명을 훌쩍 넘는 등 이번 멕시코 선거는 유혈 사태로 크게 얼룩졌습니다. 보도에 김기수 기자입니다. 현 멕시코 집권 여당 모레나의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지 시각 2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쉐인바움 후보의 승리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Vamos a seguir haciendo de México cada día un país más justo, democrático, libre, soberano.
셰인바움 당선인은 가부장적 남성 우월주의 문화권이라 평가되는 멕시코에서 200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에 올랐습니다. 현지 언론과 외신들은 미국보다 빨리 여성 대통령을 배출한 이번 멕시코 대선을 역사적인 선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61살의 셰인바움 당선인은 물리학자 출신으로 에너지 공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2018년 수도 멕시코시티의 첫 여성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왔습니다. 멕시코에선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졌는데 선거 기간 곳곳에서 유혈 사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선 당일에도 여러 곳의 투표소에 괴한이 난입해 총격이 벌어졌고 선거 관계자 등 2명이 숨졌습니다. Ya el segundo pues sí fue real pues de un balazo real. Pues, todo el mundo corrió, pues todos corrieron a esconderse. 한 지방의원 후보는 선거 몇 시간을 앞두고 피살되는 등 선거 기간 동안 최소 25명의 후보자와 선거 운동원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공동 채용 설명회가 내일 카이스트 학생회관에서 열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올해 이공계 석박사 연구 인력 등 모두 550여 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이번 채용에는 NST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연구직과 기술직, 행정직 등 50명을 채용합니다. 과개정통부는 공동채용 방식으로 3월과 6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400여 명을 채용하고 채용 일정 등이 상이한 나머지 인원은 기관별 공모로 충원할 예정입니다. 파랗게 펼쳐진 하늘 아래 따갑게 내리쬐는 볕이 여름이 왔음을 실감나게 하는데요. 낮 기온이 크게 올라 대기 불안정이 강해지면서 오늘 저녁까지 대전, 세종과 충남 남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5mm 안팎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종일 맑겠지만 아침까지 충남 내륙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운전하신다면 조심히 이동하셔야겠고요.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합니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 잘 발라주시고요. 모자나 양산 챙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날은 갈수록 더워지겠습니다. 대전은 내일 한낮에 28도, 모레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금산이 12도, 세종 14도로 오늘보다 약간 높겠고요. 낮 기온 공주와 논산 28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천안이 13도, 태안 14도, 한낮에는 서산과 아산이 28도를 보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서천이 14도에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청양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함결은 서해중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